12명의 아이를 낳은 왕비. 고구려가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오랜 혼란을 겪는 통에 고구려를 넘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중국 대륙을 당나라가 통일한 후에는 자꾸만 국력이 강해져가는 고구려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구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지요. 고구려 군사는 원래 용맹스럽고 쥐략이 뛰어났으나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오면서 군기가 상당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심에 쌓여있던 왕에게 군사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였지요. 대왕마마, 당나라 군대가 노도와 같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군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안주성으로 밀려와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나라 장수는 누구란 말인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당군은 12대군으로 나뉘어서 각각 한 명의 장군이 3천의 병조를 거느렸다 하옵니다. 이 12장군이 모두 젊은 장수로서 지략과 용맹이 뛰어나다 하옵니다. 왕이 군사의 말을 듣고 더욱 상심이 되어 한숨을 길게 내쉬자 이 광경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왕비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12장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보시오. 청년 장군들은 하나같이 눈썹이 짙고 얼굴이 잘생겼사옵니다. 음성은 병력같이 울리옵고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옵니다. 그렇다면 12장군의 나이는 몇 살로 보이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고 풍문에 들으니 한 형제간이라 하옵니다. 한 형제란 말이지요? 왕비는 눈을 감고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니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적장들을 만나겠습니다. 이 말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대가 나가 어쩌겠단 말이오? 어떻게든 제가 처리하겠사오니 윤호해 주십시오. 부질없는 말 하지 마시오. 잘못하다가 오랑캐 놈들에게 욕을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오. 꼭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나가면 10만 군사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이 한 가지 더 있사온데 안주벌의 높은 축대를 하나 쌓아 주시옵소서. 왕비의 간절한 소원대로 안주벌에는 즉시 높은 축대가 쌓였으니 이 축대가 완성되자 왕비는 군사를 당나라 진영으로 보내어 이곳으로 12장군을 초대했습니다. 축대로 오르는 청년 장수들을 왕비가 나아가 일일이 영접하였지요.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왕비가 인사를 하며 그들을 바라보니 얼굴 모습이 모두 비슷한 것이 한 형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젊은 장수들이 자리에 앉자 왕비는 괴짝에서 버선을 하나씩 꺼내어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하였지요. 귀한 장군님들을 오시게 한 것은 깊은 연유가 있어 그러한 것이오니 죄송하지만 장군님들은 우선 이 버선을 신어 주십시오. 당나라 장수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왕비께서 청하시니 한번 신어나 봅시다. 그런데 버선을 신는 장군들의 발이 하나같이 사슴발 모양이었지요. 왕비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미소를 띠고 버선을 신게 한 연유를 말했습니다. 20년 전 왕비는 괴이하게도 한 번에 12아이를 낳았지요. 그 아이들은 모두 아들이었는데 발이 모두 어머니처럼 보통 사람과는 달리 두 쪽으로 나뉜 사슴의 발 모양이었습니다. 왕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대노하며
아이들을 모두 바다에 버리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래서 왕비는 왕이 알지 못하게 12 아들을 괴짝에 담아 바다에 띄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난 왕비는 자기도 버선을 벗어 왕자들 앞에 발을 내보였지요. 그러자 젊은 장수들은 일제히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왕비는 언젠가 12 왕자가 괴짝에 실려서 바닷가를 표류하다가 한 당나라 어부의 구원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들이 성장하여 문무를 익힌 훌륭한 장군이 되어 고구려를 치러온 것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들을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은 천륜을 모르고 어마마마의 나라를 쳤습니다. 이대로 어마마마와 살고 싶사오나 저희들은 이미 당나라의 신하가 되었사오니 그대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겠사옵니다. 한동안 어머니와 12 아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12장수는 곧 군사를 거두고 당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 12장군이 3000명씩 병사를 거느리고 온 벌이라고 하여 그 벌을 12삼천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은 부부.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한겨울에도 옷을 변변히 못 입고 살았지요. 가난하긴 하였지만 이 2 부부는 서로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혼자서 소를 몰고 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마침 그날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 차가운 눈발까지 날려서 여간 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내가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남편이 몰고 갔던 소가 혼자 빈 길말을 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산속에서 몹쓸 짐승에게 해를 입은 게 아닐까? 아니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라도 했을까? 아내는 크게 놀라 곧장 남편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니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데 다가가서 만져보니 온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그만 몸이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추위도 잊은 채 옷을 벗고 남편을 꼭 껴안았지요. 따뜻한 기운으로 남편 몸을 녹이려고 말입니다. 혹시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옷이 너무나 얇아서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나란히 누운 채 둘 다 얼어 죽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기어와 그 옆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이 부부를 양지 바른 곳에 장사 지내고 그 고을 원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도둑 만난 장군. 이 방실은 고려 공민왕 때의 용감한 장군으로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홍건적을 물리친 공이 드러나기도 전에 김용이라는 간신의 계략에 빠져 거짓 왕명을 받고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장군이지요. 그는 젊었을 적부터 힘이 세고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어느 날 이방실이 황해도 지방을 지나다가 얼굴이 몹시 험상궂게 생긴 젊은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방실에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을 훑어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어깨에는 활을 메고 손에는 화살을 쥐고 있었지요. 이방실이 젊은이의 행동 거지를 뜯어보니 분명 도둑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하며 함께 갈 것을 허락하였지요. 한참 길을 가던 젊은이가 논 한가운데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비둘기 2마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리, 저기 있는 비둘기 한 쌍을 쏘아 맞힐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쏘아볼까? 이 방실이 한번 활을 당기니 날아오르던 2마리의 비둘기가 한 화살에 꿰어 떨어졌습니다. 나리의 활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칭찬하는 젊은이의 얼굴에는 놀라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방실은 이놈이 날 해칠 생각이로구나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길을 재촉하였지요. 이방실 일행은 해가 저물 역에 한 마을에 도착했으나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 빈 집을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실이 젊은이의 본색을 알아볼 속셈으로 자기의 활과 화살통을 주며 말하였지요. 이 활과 화살통을 갖고 있거라. 난 잠깐 변소에 다녀오마. 저는 그동안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방실은 거적으로 둘러친 변소에 앉아 거적 틈새로 젊은이를 살펴보니 잽싸게 이방실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허술한 틈을 타서 이방실을 죽이고 말과 무기를 빼앗을 생각으로 따라왔던 것이었지요. 젊은이의 행동을 지켜보던 이방실은 날아오는 화살을 모조리 손으로 잡았습니다. 화살이 모두 날아오자 이방실은 화살을 모아쥐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지요. 화살을 다 쏜 젊은이는 이방실이 죽었으리라고 믿고 다가가다가 이방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방실은 무서운 얼굴로 화살을 쥐고 서 있다가 젊은이에게 던지는 척하고는 바로 뒤에 있는 나무에 날아가 박히도록 던졌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이방실도 나이가 들고 벼슬도 높아지게 되었지요. 한 번은 혼자 황해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해가 져 하룻밤 묵기 위하여 제법 규모가 큰 한 농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이오만 하룻밤 묵어갔으면 하오. 어서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친절하게 대답하는 주인은 더 없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이방실이 저녁을 먹고 집 안을 둘러보니 제법 살림살이가 시골에서는 흔하지 않은 알뜰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주인이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시지요. 시골이지만 참 잘 꾸며놨소이다. 어찌 넉넉한 제사들 모셨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취하자 주인이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젊은 시절 저는 잘못된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한창 혈기에 넘칠 때 산적이 되어 남의 재물을 많이 빼앗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젊은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말과 활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것이 탐이 나서 노려봤지만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람이라 하마터면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선비의 넓은 도량으로 겨우 도망칠 수 있었지요. 그 후 마음을 바꾸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행동을 바로 잡았습니다.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되었지요. 기운이 남보다 세니 다른 사람이 며칠 할 일을 하루에 거뜬히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자 이만큼 살게 되더군요. 강도질을 할 때는 항상 불안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그 젊은 선비 덕분이지요. 제게는 은인인 셈이지요. 이 방실이 집히는 데가 있어 주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집 주인은 다름 아닌 예전 자신을 해치려 했던 바로 그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간사하고 꽤 많은 군사.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순진하고 수더분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속은 교활하고 엉큼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수룩한 겉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사기를 능수능란하게 쳤습니다. 이 시골 군사의 술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골 군사가 한양으로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양으로 온 시골 군사가 종로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지요. 닭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수탉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수탉은 덩치가 유난히 크고 벼시며 털이 반지르르한 아주 좋은 수탉이었습니다. 시골 군사는 닭 가게 앞으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수탉을 어루만졌지요. 그러다 문득 닭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짐승이에요? 닭 장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지요. 어리석은 촌놈인 줄 알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봉이라오. 아, 이게 봉이구려. 나는 봉의 이름만 들어보았지 아직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려. 시골 군사가 너스레를 떨자 닭 장수의 콧대가 한층 더 세졌지요. 인심 한번 쓴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실컷 구경이나 하시구려. 그러자 시골 군사가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은근슬쩍 물었지요. 혹시 이 보물을 나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닭장수가 웃음을 참으며 말하였지요. 그렇게 말하니 얼른 사가시오. 값을 불러보십시오. 닭장수는 속으로 멍청한 시골 군사를 크게 후릴 기회다 싶었습니다. 20냥만 내시오. 순간 시골 군사의 얼굴이 기쁜 빛이 맴돌았습니다. 20냥 여기 있습니다. 시골 군사는 거금 20냥을 주고 수탉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수탉을 붉은 보자기로 조심스레 싼 다음 반질반질한 새칠기에 담아 두 손으로 높이 받쳐들고 다른 관청은 놔두고 형조를 찾아 들어갔지요. 시골 군사는 형조 판서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형조 판서가 출근하자 시골 군사가 뜰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지요. 저는 이번에 시골에서 올라온 군사입니다. 제가 어쩌다 봉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봉은 나라에서 가장 상스러운 물건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으로 봉을 임금님께 진상하고자 하옵니다. 대감께서 저 대신 진상을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형조 판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봉황은 상상의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리 가져와 보거라. 그때 갑자기 꽃기호하고 우렁찬 수탉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조 판서가 부쩍 의심이 나서 급히 보자기를 풀어보니 덩치가 큰 수탉이 있었지요. 아니 이건 수탉이 아니냐?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야? 그러자 시골 군사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봉이 아니고 수탉이라니요. 자기는 수탉을 봉으로 알고 샀다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정말 한양에 가면 코를 베어 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형조 판서는 어수룩한 시골 군사가 가엾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탉을 어디서 얼마를 주고 샀단 말이냐? 종로 저작거리에서 닭장수가 봉이라며 쉰양만 내라기에 쇳내가 한 푼도 깎지 않고 쉰양을 다 주었습니다. 닭장수가 제 쉰양을 도둑질해 간 셈이구먼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골 군사는 울며 불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즉시 명령을 내려 닭 장수를 잡아왔지요. 네가 이 닭을 봉이라고 하여 저 시골 군사에게 판 것이냐? 예, 쇳내가 팔긴 팔았습니다. 그러자 형조 판서가 엄하게 꾸짖었지요. 네 이놈, 닭을 봉이라고 속여 쉰냥이나 받아먹다니 강도나 다름없구나. 그러자 닭장수가 차분히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저 시골 군사가 이 닭을 보고 무슨 신기한 보물이나 되는 듯 묻기에 쇳내는 그저 저 사람이 하는 양이 하도 우스워 봉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값을 묻기에 역시 농담으로 20냥이라고 하였더니 저 사람이 바로 20냥을 내고 사갔습니다. 쇳내는 속으로 포복절도하면서 돈을 받는 척을 하였지요. 허나 저 사람이 곧 속은 줄 깨닫고 물러달라고 찾아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닭장수는 장난을 좀 쳤을 뿐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골 군사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쇳내가 봉의 값으로 무려 50냥을 주었는데 저놈이 단돈 20냥이냐고 우깁니다. 저놈이 남의 생돈 30냥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렇게 원통한 일도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부디 엄하게 조사하여 제 돈을 찾아주십시오. 시골 군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수룩한 시골 군사가 교활한 닭 장수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지요. 형조 판서가 닭 장수를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어수룩한 촌사람을 속여 대낮에 재물을 빼앗고 이제 들통이 나니 변명을 늘어놓다니 닭 한 마리 값이 많이 쳐도 7, 8냥에 불과한데 네 입으로 20냥을 받았다고 하니 그게 벌써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 닭 한 마리에 20냥을 받았다는 놈이 어찌 50냥인들 못 받았겠느냐? 닭장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만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쇳내가 잠깐 장난을 쳤다가 저 교활한 놈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변명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형조 판사는 닭 장수에게 50냥을 내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곧 아전이 50냥을 받아서 시골 군사에게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시골 군사는 연신 인사를 하더니 재빨리 뒷걸음쳐 물러갔다고 합니다. 강아지 잔칫날. 옛날 어떤 양반집에서 큰 잔치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기에
며느리들이 음식을 장만한 것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축하를 할 겸 먹을 겸 하여 사람들이 잔치집에 모여들어 야단이었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개들도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습니다. 잔치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개가 사람 틈에서 뭘 먹겠다고 나대는 것이 좀 걸리적거려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사람이나 개나 다 같이 얻어먹는 처지이므로 개를 나무라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북새통에 그 집 큰 며느리가 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 온, 여기 고기 뼈다귀가 많이 있단다. 그러자 개들이 말을 알아듣고는 몰려들었지요. 며느리가 뼈다귀를 던져주었습니다. 개들은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뼈다귀를 먹으려고 야단이었지요. 먼저 고기를 차지한 개는 후미진 곳에 가서 먹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다음 말이 실수로 나오고 말았지요. 이제 보니 오늘이 개 생일이구나. 개 잔칫날 이로구나. 그러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듣고 하하하고 웃었습니다. 강아지까지 잘 먹으니 개 잔치이고 개 생일이라고 했겠지만 언뜻 들으면 그게 바로 자기 시아버지 보고 한 소리 같았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말을 한번 하고 보니 참 맹랑하게 돌아갔지요. 시아버지가 개면 자기는 개 맏며느리가 되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도 모두 개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생각할수록 우습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인 시아버지까지도 한바탕 웃고 말았지만 속이 씁쓸하였지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혼잣말만 하였지요. 저 며느리가 나보고 개라? 그럼 저는 뭐란 말인가? 하여간 오늘 잔치는 개잔치가 되어버렸구나. 백여우와 호랑이. 옛날에 소금장수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름이 백여우였지요. 하루는 이 소금장수가 소금 짐을 지고 소금을 팔러 가다가 산에서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산속에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는데 하얀 영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머물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노인과 소금 장수가 마주 앉아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강백호라 하오. 영감이 말하였지요. 예, 나는 백여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 영감 바지춤으로 꼬리가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지요. 얼룩덜룩한 게 영락없는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군. 호랑이가 오래 묵으면 둔갑을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영감으로 둔갑하고 암호랑이는 할머니로 둔갑을 하지요. 호랑이 굴은 오두막으로 둔갑을 시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꿰어다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백여우는 슬쩍 한번 떠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노인장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술술 실토를 했습니다. 그것 참 잘 보았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요. 사람 아니기로 말하면 댁도 마찬가지 아니오. 그런데 참 둔갑을 감쪽같이
잘하오. 나는 아무리 해도 꼬리는 못 감추겠던데. 가만히 보니 이 호랑이가 소금 장수를 진짜 여우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통성명을 할 때 백여우라고 했더니 그걸 고지 듣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소금 장수가 옳다구나 하고 시치미를 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나야 뭐 그렇다 치고 노인장 둔갑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짐승끼리 만났으니 잘 지내봅시다. 그럽시다. 당신이 사람이었으면 벌써 잡아먹었겠지만 같은 짐승끼리 그럴 수야 없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소금 장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소? 우리야 뭐 담배찐이 제일 무섭지요. 당신네는 뭐가 무섭소? 우리야 세상에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없지요. 돈이 무섭다고? 여우들은 참 이상하군. 이렇게 수작을 하다가 날이 새서 하직 인사를 하고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살그머니 뒤를 돌아보니 오두막이 없어지고 쑥대밭에 동굴만 시커멓게 보였지요. 그렇게 소금 장수는 목숨을 건져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사람 사는 마을로 들어갔지요. 거기서 소금을 팔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호랑이 때문이었지요.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늙은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들을 하나씩 물어가는데 마을 사람 절반이 물려가고 이제 절반이 남았소. 이런 판국에 소금 살 경황이 있겠소. 딴 데나 가보시오. 듣고 보니 어젯밤 만난 호랑이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방도가 있습니다. 어서 가서 집집마다 담뱃대를 있는 대로 다 모아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담뱃대를 모았습니다. 시커먼 담뱃진이 한 항아리나 나왔지요. 그걸 동네 어귀에 뿌리고 집집마다 대문에 발라두었습니다. 남은 것은 동그랗게 환을 지어서 사람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밖에 무슨 소리가 나거든 이 환을 던지시오. 그날 밤이 으슥해지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곳곳에 무서운 담뱃진을 발라놓았으니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겨우겨우 사람 사는 집 앞까지 가보면 대문에 또 담뱃진을 발라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제 그 백여우 짓이렸다. 내 가만두나 봐라. 호랑이가 그 다음날부터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담뱃집 때문에 마을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돈을 냅다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백여우 놈아, 네가 내일을 회방 놓았겠다. 여기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다.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밤새도록 던져 넣었습니다. 그 바람에 소금 장수는 큰 부자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 동안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잠잠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목장. 옛날 흰 모래가 아주 고왔던 여의도는 육지에 연결된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젖소와 말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풀을 뜯던 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우리에 갇혀있던 말들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부수려고 하였지요.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젖소들도 이상해. 다른 청년이 어디론가 달아나는 젖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인 것 같아. 맞아, 동물들이 하는 짓이 이상해. 두 청년은 묻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빗발이 얼마나 굳고 세차던지 어린 나무들의 가지가 뚝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렸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그러게 말이야. 두 청년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비를 보며 걱정을 했습니다. 섬을 빠져나온 청년들은 섬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강가를 서성였지요. 물이 집어삼킨 목장이며 말과 젖소들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섬은 그대로 잠기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물바다였습니다. 저기 좀 봐.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툭툭 치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저긴 물에 안 잠겼잖아. 다른 곳은 모두 물에 잠겼는데 지금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양말산만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잠기지 않은 저 섬은 내 섬이야. 한 청년이 말하였지요. 너의 섬? 그래, 너 가져라. 두 청년은 양말산을 가리키며 나의 섬, 너의 섬 하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섬, 너의 섬하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나의 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종 임금 때 만들어진 대동지지의 여의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쯤부터 여의도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진 할아버지. 전라도 김제의 어느 마을 사람들은 쩍쩍 갈라진 논 바닥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달이 넘게 계속되는 가뭄이었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기만 할 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늘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 사람들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수염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요. 그러다 무슨 벌을 받으려고. 좀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옥황상제님이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오. 할아버지는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옥황상제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기우제라도 지냅시다. 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또 빌면 오늘 밤에라도 비가 오겠지요. 또 기우제를 지내자고요. 아유, 그런 말씀 마셔요. 그 일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매일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그럴수록 더 기우제를 지내야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일 거요. 정성이 부족하다니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있는 정성을 다 들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믿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 혼자 기우제를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지요. 혼자 제단을 차려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옥황상제님, 논 바닥도 우리 가슴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늦음하기 잠자리에 들었지요.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집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지요. 나는 옥황상제의 사자이다. 하늘에서 왔노라. 할아버지는 땅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옥황상제의 사자가 말하였지요.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옥황상제께서는 네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사자님,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비를 내려주십시오.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일러준 대로 한다면 네 소원대로 될 것이야. 마을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지. 예. 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해라.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한 다음 버드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럼 공자님이 이 마을을 구해주실 것이야. 할아버지는 사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공자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자가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왔지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외쳤지요. 오늘 정오에 연못 버드나무 아래에 모이세요. 공자님이 햇빛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공자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버드나무 아래로 꼭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시큰둥하였습니다. 공자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요? 공자님이 그렇게 가실 데가 없나요? 꿈속의 일을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꿈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고 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빼고 5명이었지요. 평소에 할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5명 뿐이라니 사자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할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목욕을 하는 수밖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못 속에 들어갑시다. 모두가 옷을 벗고 연못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지요. 목욕을 마친 뒤 버드나무 아래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였지요. 옥황상제시여,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맑은 하늘에 벼랑간 먹구름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천둥 소리가 하늘 자락을 찢었지요. 연못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연못물이 분수처럼 하늘로 치솟더니 논과 밭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애타게 기다리던 땅들은 연못 물로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있었지요. 연못뿐이 아니었습니다. 버드나무에도 벼락이 떨어졌지요. 버드나무는 쓰러지더니 새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버드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때 하늘에서 위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옥황상제의 사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데려가겠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님은 내려오시지 않았다. 앞으로 수백 년 뒤에야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따라서 그 벌로 이 마을을 떠나거라. 새동강이 난 버드나무 토막을 찾아 새 무리로 나뉘어 살아라.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5 사람만 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마을에 남았지요. 연못을 샘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진천이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지요. 이들은 버드나무 토막을 찾아 새 무리로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햇볕을 타고 내려온다는 공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루묵 이야기 1592년 어느 날 일본이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것이지요.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충주가 무너지고 그곳을 지키던 장군이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 하옵니다. 보고를 받은 선조 임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빨리 피난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되옵니다, 전하. 종묘 사직과 백성들을 버리고 어디로 떠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이대로 앉아 죽자는 말인가? 임금이 목소리를 높이자 신하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 했습니다. 하오면 전하, 만약을 대비하여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몇몇 신하들이 주장해 임금은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고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수도와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는 임금의 피난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신하들은 100여 명에 불과하였지요. 일행은 쉬지 않고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개성마저도 위험에 빠지자 다시 평양으로 떠났지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도망치는 임금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세를 꺾지 않고 북으로 거침없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평양성마저 함락되자 임금 일행은 또다시 북쪽으로 도망을 쳐야 했지요. 나는 중국 요동으로 갈 것이다. 임금은 평양 북도 의주로 향했지요. 여차하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피난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춥고 배가 고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생선 꾸러미를 들고 임금이 묵고 있는 피난처를 찾아왔지요. 마마께서 이런 생선을 드실지 모르겠사오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가져왔사옵니다. 끼니는 다가오는데 음식 재료가 없어 막막했던 나인이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맛있게 요리하여 올리리다. 오랜만에 싱싱한 생선을 맛본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담백한 맛이 아주 좋구나. 이 생선을 바친 사람을 불러오너라. 어부가 달려와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네 덕분에 별미를 맛보았구나.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묵이라고 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맛에 비해 이름이 보잘것없구나. 그러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습니다. 옳지. 고기의 배쪽이 은백색으로 빛나고 맛도 좋으니 귀하기 이를 데 없는 생선이다. 이제 묵이라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부르도록 해라.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임금은 은어 덕분에 힘겨운 피난 생활을 잠시 잊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한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은 임금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함경도로 가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요. 치열한 전투 끝에 광해군은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임금에게 전해졌지요. 전하, 세자께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옵니다. 임금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만국의 임금이 되었고 죽어서는 장차 다른 나라 땅의 귀신이 되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져 있으니 다시 볼 날이 없을 듯 하구나. 바라건대 세자는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아서 위로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모의 돌아옴을 맞이하라. 이런 말을 종이에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 말할 바를 모르겠구나. 광해군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광해군의 용기에 밀리기만 하던 전쟁이 조금씩 유리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전쟁이 나자 도망친 임금과 조정을 원망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군들을 물리쳤습니다. 남쪽 바다에서는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요. 그 결과 일본군이 물러나고 선조 임금은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 입맛을 다시며 말하였지요. 담백한 은어 맛을 다시 보고 싶구나. 바로 다음 날 은어가 수라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이게 진정 은어란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나인의 대답을 듣고도 임금은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은어가 이렇게 맛없는 고기였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은어라는 이름이 아깝다.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여 묵은 도로묵이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도로묵은 도루묵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 뒤 사람들은 이 말을 빗대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만난 갑순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갑순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산으로 들로 나무를 캐러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지요. 따스한 봄날이 되자 갑순이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나갔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무를 찾아다녔지요. 갑순이가 도착한 들에는 봄 나물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갑순이는 바구니가 가득 찰 때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나무를 캤습니다. 벌써 해가 지다니. 갑순이는 바구니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한참 비탈길을 내려가던 갑순이 눈에 새끼 고양이가 보였지요. 이런 곳에 웬 고양이지? 갑순이는 새끼 고양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노랗고 까만 털이 너무나 부드러웠지요. 갑순이는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씩 품에 안아 보기도 하고 볼에 살짝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양이 새끼들이 꼼지락 거리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어미 고양이는 어디 있지? 갑순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어미가 없으면 산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것이야. 내가 기다려줘야겠다. 갑순이는 어미 고양이가 올 때까지 새끼 고양이들을 지키며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갑순이는 새끼 고양이와 잡기 놀이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한동안 재미있게 놀았지요. 그러다 새끼 고양이가 혀를 낼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순이는 근처에 있는 냇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 새끼 고양이들에게 먹였지요. 이빨이 참 날카롭구나. 갑순이는 새끼 고양이가 손가락을 깨물자 몹시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어미가 좀 늦나 보구나. 그때 바로 뒤에 있는 큰 바위 위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갑순이는 어미 고양이인가 보다 하고 뒤돌아 자세히 보았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시뻘건 눈동자로 갑순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갑순이를 덮칠 것 같았지요. 갑순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순이는 나무 바구니도 던져버리고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열심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낚아챌 것만 같았지요. 집으로 뛰어들어간 갑순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벌벌 떨었습니다. 다 큰애가 무슨 방정이야? 어머니가 혼을 내었지요. 갑순이는 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찌나 떨리던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갑순이가 입을 열었지요. 새끼 고양이와 한참 놀고 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나를 노려보잖아요. 그래서 나물 바구니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갑순이는 말을 하면서도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갑순이는 아침 밥을 하려고 부엌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부엌 바닥에 나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호랑이를 피해 도망쳐 오다가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갑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물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침 잘 됐다. 냉이국을 끓여야지. 갑순이는 바구니에 든 냉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냉이 무더기 속에서 굵직한 산삼한 뿌리가 따라 나왔지요. 세상에, 이게 웬 삼삼이야? 갑순이는 한참 동안 산삼을 쳐다보았습니다. 방에 있던 어머니는 산삼이라는 말에 부엌으로 달려와 보았지요. 어머니, 산삼이 뭡니까? 그러게 웬 산삼이지? 어머니는 귀하디 귀한 산삼을 얻었으니 남 부러울 게 없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뼉을 탁 쳤지요. 너 혹 어제 데리고 놀았다는 게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호랑이가 아니었느냐? 예? 아니에요. 분명히 고양이였어요. 잘 생각해 보렴.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잘 데리고 놀아준 게 고마워서 산삼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야. 어머니 말에 갑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분명히 한 달밖에 안 된 새끼 고양이였는데 이빨이 몹시 날카로웠어요. 분명 호랑이였을 거다.
너 아주 큰일 날 뻔하였구나. 옛날부터 호랑이 새끼를 잘못 건드렸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 다행히 네가 불쌍한 생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마음이 있어서 산 것이야. 어머니는 다음부터는 너무 오랫동안 나무를 캐며 산 속에 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